네, 각자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거꾸로 순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언 순서대로 포스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소감은 이현우 학생분과 또 강북구 의원님, 홍민정 대표님 이 순으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들으면서 되게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되게 저희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과 함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되게 이렇게 좀 침울하게 듣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쓰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경쟁 교육과 헤어질 결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슬퍼하라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모였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이곳에서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강북구 의원님 이어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영한 교수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7월 29일 날 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교육의 의제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산업화 시대의 그 인재 양성이 부국革命이다.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을 경제 체제 속에서 인력, 노동 시장에서 인력 이 관점이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박정희 시대나 윤석열 정부의 한 궤라는 거 이게 참 슬픕니다. 두 번째 이주호 장관이 얼마 전에 IB 교육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제고사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예.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과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과정 관련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논의하는 절차,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제를 만들었는데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유민주 시민이라는 그야말로 이 정파적 이념적 가치를 넣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제가 우리 김누리 교수님 옆에 계신데 뭐 할 말은 없지만 민주당 반성 많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역사적 태행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파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 중에서 교사 출신이 적어도 10%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이 정치인들이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판검사 출신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면 판검사들이 한국 정치권의 특히 보수 정권의 주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저희같이 지방자치 제도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교사 포함해서 좀 더 정치인 충원 구조가 다양성, 적어도 예를 들면 성비 그리고 또 직업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임위 보면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환 의원님 같이 뭐 존경하는 우리 도정환 의원님 같이 상임위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분들이랑 죄송합니다. 바라보는 관점, 가치 차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그 개혁적 정책이라든지 개혁적 법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걸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어졌지만 제가 보기엔 무용지물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무거운 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함께 그래도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심지어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저도 고백하자면 국민학교 출신인데, 물론 뭐 한 해 지나서 바로 초등학교로 바뀌긴 했지만, 네. 제가 국민학교 때 받았던 교육과 지금 초등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될 때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를 한 번 더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세력이 없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사교육 걱정 세상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 회원님들과 활동가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더 우리 세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평가 기준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완전 학습의 문제를 뭐 실현 불가능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이 변별 경쟁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교육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수학 문제, 킬러 문항 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고 좀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평가 기준들은 너무나 과열된 경쟁을 좀 부추기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들 이렇게 청중분들도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하다. 호통치고 혼나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뾰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보면 뭐 제가 뭐 민주당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게 혼나는데 혼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그런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현우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어질 결심,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강특권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떤 행동에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광주에서 오셨죠? 네, 네. 현재 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경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저도 한 가지만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으로 되게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면에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학부모들에 대한 그 공포심이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학교를 보면은 이렇게 내신 등급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만족하는 사람 없이. 그래서 1, 2등급 공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더 뒤처지기 싫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중위권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노력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넌 이제 패배자야, 넌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면서 열등감을 더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학교가 모든 구성원들을 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게 하구나.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 그런 것도 더 커지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학교가 되게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어른들이시긴 한데 학교가 좋았던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손을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 학교에 대한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억들, 뭐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잖아요. 과연 이게 저는 배우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제가 중학생 때 지금도 딱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생 때 처음 그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받았던 수학 성적이 62.5점이었어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애들이나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그때부터 딱 충격을 받아도 내가 수학을 못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 1, 2, 3학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결국 올라가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왜 공부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배움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 수학 공부 같은 배움은 사실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수학 공부하는 게 그러한 중학교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학교의 역할이 뭔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여전히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장이라면은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약간 내신,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도 비슷하게 그 전공 과목, 뭐 패스, 논패스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고등학생 때도 되게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목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원도 가고.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건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되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뭐 사회문학 과목 아니면은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세계 시민 교육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집중을 안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되게 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런 가치들이 하나로 획일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런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되게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결국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생긴 그런 선택들이 우리 사회를 되게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좋았던 분 손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12년 동안은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가로 살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오랜 시간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사실 대한민국 학교에서 주목받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국영수를 잘하고 어느 정도 말을 잘하고 그리고 교우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무언가를 할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고 그것이 가정에서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끊임없이 많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변의 시선과 또 스스로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예상했던 수능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유산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까지 내가 받아온 교육과 세계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복을 겪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헌법 소원 청구를 사교육국 정문세상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고 또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의아하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홍민정 대표님께 마이크 드리고 이와 관련된 진행 현황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이현우 학생 몇 점이요? 6.5점. 5점. 굉장히 잘했다고 저 생각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37점 맞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맞았던 게 이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쟁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상대평가에 대한 이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이 교육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지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무실에 어느 날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분과 함께 20살 정도 돼 보이는 자녀분과 함께 오셨는데 저분이 왜 오셨지 하고 이제 저는 못 뵙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근자 선생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또 되게 좀 거액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 제가 의외로 그래서 일면식이 없는 분이 이게 거액을 후원하신다고 하는 게 왜 그러지? 약간 이런 걱정, 네, 그런 걱정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도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싸움을 2017년, 18년에 거나하게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그래도 이제 뵈야 되겠다.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제안하셨으니까 그래서 뵀는데 그분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입시를 치렀고 또 조카 중에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조카 학교에서 학업 경쟁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반 학생들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이제 정신적인 상처들을 안고 있는데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곧 시험 봐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일상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한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대뜸 자기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계좌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유산 전액을 사교육정세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사교육정세상이 제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결단해 주신 것은 이것은 경쟁의 압이 너무나 극악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거 때가 찼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 심사를 할 때 4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무슨 헌법 소원을 네. 그거 다 아신다고 생각했어요. 흥분을 네. 잘하셔서. 네. 저희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입시가 지금 철저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철저하게 상대평가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무한 경쟁에 사실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4시간 친구가 뭐 5시간 자면 난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가 학원을 5개 다니면 난 6개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군비 경쟁과 같은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됐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 심사를 할 때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목적의 정당성. 근데 상대평가가 목적이 정말 정당할까요? 근데 사실은 공정한 변별을 위해서 사실 상대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인 그런 사실은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수단의 적합성.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말 공정하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이 사실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가정 경제적 배경이 정말 높은 순서대로 사실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치동 사교육의 수혜를 받지 않으면 수능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내신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그 학교 전교생이 12명이면요. 내신 1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신 중심으로 하는 입시 저희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내신이 서울의 주요 대학엔 사실은 원서조차 사실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배제되고 분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수단이 적합하냐,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 또 3번째 기준은 침해의 최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권 침해가 큰 수단을 적용했으면 그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다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절대평가를 통해서도 지금 입시가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최소성도 사실은 어긋나는 것이고요. 법익의 균형성, 그러니까 공정한 변별, 나노 단위로 변별하는 그 가치가 학생들의 수면권, 행복 추구권, 건강권, 여가권 이런 것들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상황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소원은 굉장히 요건이 굉장히 엄격한 이제 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 유연성을 입증하는 일들 사실 굉장히
익숙한 상대평가잖아요.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들 97의 변호사들 위원 선언 같이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김유리 교수님과 함께 교수 백인 선언 교수 백인 선언, 심영원 선생님과 함께 교수 백인 선언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 천인 선언, 또 학부모 천인 선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사 지금 천인 선언 준비 중인데 이미 뭐 500명, 600명이 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덕구 의원님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법안을 낼 때요. 이거는 그 가능성을 두고 법안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저희 의원실의 가치나 시대적 정신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준비해도 통과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일단 12월 중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도종환 의원님과 함께 준비를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법안인지 핵심 내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저도 다 아신다고 생각해서 다들 흥분해 계셔가지고 지금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경쟁교육과 상대평가 관련된 부분을 네. 이걸 좀 이걸 이제 교육 체제를 바꾸도록, 바꿀 수 제도 개선을 예, 유인하는 예, 그런 법안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선 심용한 역사학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개혁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 아까 사학과의 어떤 병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익 집단과의 정치적 씨름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 과도기적인 상황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결국에는 개혁이 뭐 끝을 내지 못한 채 자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으신 역사적 개혁 사례가 있다면 혹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다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 다 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흥분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냉정히 말했었을 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까지 모든 부모는 다 내 아들이 명문대를 갈 것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열패감 때문에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패배한 자는 패배한 자대로 이 얘기를 안 꺼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제 교육 이슈 같은 거 이제 관심 가지면 이제 그거 관심 가지 말라라는 게 주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불이 안 붙는다. 이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단위를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부터의 고민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저돌적인 도전 그리고 헌법소원 같은 선례들에 대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어찌됐건 그냥 제 연구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흥분하고 부시고 때리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부시고 때려서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구조적인 대안에 대한 마련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찌됐건 정부 정책 말고는 또한 변동의 수단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평가 기준의 자발적 해체라든지 그리고 교육자치란 영역에서의 지금 같은 교과서에 한 장 넣는 식의 것들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완화시켜서 환원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자치의 역량을 갖춘다라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국영수 교육의 완전한 일탈 이번에도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필수 과목 선정하는 과정으로 다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결국은 영수 교육이 주요 교육에서 완전하게 이제 탈퇴가 된다라든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재적인 변화에 대한 단위들을 확보하고 그 변화 때문에 실질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단계로 가는 과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조금은 다시 한번 좀 당장의 정쟁 속에서의 무엇보다도 그런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반대편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입시제도의 해체가 없고서의 교육 계획이 불가능은 알겠는데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지 멋있게 마무리 질까요? 저한테 네. 질문할 줄 몰라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이제 질의는 사실 이미 강의에 너무 충분히 다 녹여내 주셔서 제가 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아마 청중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질문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김누리 교수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주체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또 우리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다른 교원 단체들의 과대표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파쇼적 교육에 그리고 그런 시민성에 노출되어 있고 체제화된 교육 당사자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 개편을 해서 정치적 주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이나 보이텔스바이 협약 같은 우리 그런 사건들 좀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필요하다. 아까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교실은 너무나 참담하죠. 예, 우리 교실에서 민주시민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논리 혹은 저는 그 용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교육의 용혼은 경쟁이에요. 경쟁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실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논리, 경쟁시키고 우열을 나누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 세 가지,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파시즘의 핵심이에요. 한국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완전히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정치적 금치산자가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키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정치적 미수가 취급을 해요. 미수가 취급을. 고등학생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 자체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사라진 공간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연대적이고 약자에 공감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이러한 사회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경쟁교육 때문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칼럼에다 그 얘기를 썼는데요.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험,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시험이겠죠? 그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그야말로 경멸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계가 채점을 해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기계가 채점한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예요. 죽은 지식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느 수준의 상상력을 가지고 어느 수준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측정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교육을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게 시키면서도 지금 선진국 중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돼요. 저는 이 경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상상력과 능력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상성의 병리성.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처럼 심각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라는 걸 당연시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 신 선생님이 답을 하시면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국 역사의 특수한 경로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첫 번째, 사회적 다윈이즘이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경쟁에 대한 아주 절대적 강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회적 다윈이즘의 생각,
이것이 지금 미국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죠. 미국 쪽에서 온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정글로 보지는 않지만 이들이 보는 건 시장으로 보죠.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의 무한 경쟁과 소위 사회적 다윈이즘의 절대 경쟁, 이게 딱 결합돼 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쟁 절대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쟁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행복한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돌려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짝만 덧붙이면 그 깜빡 말씀해서 생각나는데 그 우리나라랑 이제 보통 과거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그 조선하고 송나라를 비교해 보면 송나라 과거제도 훨씬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송나라는 사대부가 세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왕조 300년 기간 동안 사대부는 그 사람이 사대부지 그의 아들이 사대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송나라는 중세사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천민들까지 다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평등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진력을 다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조선 변혁기, 그러니까 개국기 때는 유효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변혁이 심했기 때문에 고려라는 시스템을 깨트리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변혁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 꽤 쉬는 가문들이 생겨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왜 그 다음부터 안 되냐면 너무나 그 이후부터 별시의 남용, 그러니까 국가의 그때 왕이잖아요. 왕이 아무 때나 시험을 막 본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서울 근처 사는 사람들만 와서 과거 시험 볼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한 입격의 기준을 다 나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문과는 양반만, 뭐 잡과는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요. 즉 무슨 얘기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은 단순한 제도를 딱 세팅이 지켜놓고 모두를 다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 외에 여타의 조건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관성을 300년 유지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과거 시스템을 운영했다라면, 한쪽은 잠깐은 의조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잘해보겠다는 얘기들 혹은 정치적 입김 같은 게 섞이면서 계속적인 제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훨씬 더 불충분한, 그래서 조선 후기로가 멍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헤어질 결심인데요. 아마 영화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제목을 짓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헤어질 결심을 위해서는 아주 실오라기 같고 신락 같더라도 새로운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겠죠. 근데 보통 이 문제의식까지는 가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이 부족하다, 거기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민정 대표님께서 우리가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망과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따단. 네, PPT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PT로도 있고요. 네, 특수하게 특수 제작한 판넬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치매의 최소성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스템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시스템 대학 서열이 막 이렇게 해소되지 않더라도 이 절대 평가로도 입시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면 절대 평가를 저희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능에서도 9등급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내신도 9등급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대학 서열이 기존에 공고하게 존재하고 학과에 대한 이제 서열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변별이 가능해? 변별 어떻게 할 거야? 또 변별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도 절대 평가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일단 1등 모두가 1등급을 받는 그런 학생의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입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변별하면 동점자 처리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동점자에 한해서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점수 제공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평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점수, 아까 동점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연계별 그 교과목에 대해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또 동청자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너무 뭐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 절대평가를 보시면요. 처음 초기에는 그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원래 상대평가에서 4%밖에 사실 1등급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영어 절대평가 처음에 시도됐을 때는 10%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절대평가의 취지를 최대한 이렇게 견지하려고 하는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던가 너무 고난도의 문항을 좀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같이 가면 경쟁의 압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김누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대학 입학이 자격고사화 돼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서 정말 서울대와 같이 정말 교육 효과가 선발 효과가 아니라 교육 효과로 학생들이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그냥 수능 자격 그리고 내신에서도 자격 검증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입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공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공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이 진급할 때 진급 자격을 또 검증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장점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고 자기가 진로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면 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진로 적합성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전망을 주고 또 다른 전공 공부를 어떻게 잘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런 안전망에 대한 부분까지 갖춰진다면 훨씬 더 지금의 교육보다는 배움의 기회를 충분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12시까지 하고 행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약 5분 정도만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지 손 들어 주시면은 발언 기회를 한 분 정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너무 폭넓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낸 대담이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멀리서 와주셨기 때문에 이현우 학생님께 마이크 드리고요. 이 전반적인 대담 들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떠올린 생각이나 혹은 여기 와 계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유튜브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댓글 좀 남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달린 게 있는지 좀 달린 게 있나요?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아직이라고 합니다. 아직인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앞에 와서 쭉 보니까 되게 제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시점에 되게 새로운 상상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좀 학생들을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돼 라는 식으로 되게 학생들을 많이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의 배움의 주체로서 삶의 주체로서 이런 교육과정 담론장에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저희가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도 위험하지 않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제가 지금 20살인데 제가 지금 고등학생 연령기 때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그 은하수학교라고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되게 이렇게 선발을 위한 평가도 없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프로젝트로 제안해가지고 함께 배우면서 공공성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학생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지금까지 너무 당연시 되어왔던 거를 확 바꿨을 때 학생들이 또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까 이게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믿고 정말 즐거운 배움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용환 역사자님부터 이렇게 네 분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마무리 인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네.
근데 계속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 과제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은 저는 굉장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홍민희 대표가 이런 것도 제안했었을 때 하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현실주의적 입장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려 느꼈던 게 뭐냐면 따져보면 태어나서 항상 우리는 권력관계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싸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그 기득권을 그럭저럭 누려왔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어떤 단위 확보를 통해서 좀 적어도 학교 교육이라는 시간, 특히 한 사람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체제가 전복된 세계 속에 좀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면 그로 인한 좀 새로운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저는 잘 안 믿는데 하여튼 함께 노력해서 최선의 이야기들을 계속 좀 만들어가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정당의 합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걸 갖고 대립되는 것보다는 여튼 그것이 최종적으로 더 큰 경쟁에서의 우위권이든 어떤 좀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진보 민주권 간에 그 안에서 어느 과도기적인 합의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다르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여야의 어떤 지속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실적 단위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힘드시다는 것이 너무 이해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었을 때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이 있다듯이 좀 그런 합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서 시민사회나 학교 선생님들의 자율화에 대한 길로의 물꼬를 하나만 열어준다면 그게 당장은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10년이 20년 쌓였었을 때 큰 파도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저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심 선생님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좀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너무나 병들어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 그게 우리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독일 교육이 뭐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8년 동안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 대다수일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것은 독일의 엘리트들 중에서 오만한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기서 핵심이 뭐예요? 미국이란 사회를 이런 야만 사회로 다 때려부신 것은 오만한 엘리트와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으로 미국 사회가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오만한 엘리트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 책을 읽으면서 해봤는데 한 명도 떠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오만한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엘리트가 오만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두가 오만한 엘리트들이고 그들이 무슨 대단한 걸 자기 삶에서 이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는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를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의 문제는 한국인들의 심성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패자들은 너무나 열등감을 내면하고 평생 살아가고요. 승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오만함을 자신의 심성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한국인의 멘탈리티 전체의 문제가 돼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것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중심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기도 존엄한 존재지만 상대방도 좀 존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각자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들을 켰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김누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이고요, 세계 시민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포함해서 교육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이 국가라는 틀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보다는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하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실까? 네. 네네. 저는 이 소망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 떠나서 사실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힘이 사실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10년 뒤에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적어놨더니 10년 뒤에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살아있는 증거로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쓰는 그런 창들을 주기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경쟁 때문에 힘들어요, 학업 스트레스 너무 심각해요, 이것도 있지만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는 이 삶이 너무나 괴롭다. 또 친구를 경쟁자로 여겨서 내가 5점 더 높으면 너무 나 속으로 너무 기뻐하는 이 내 모습에 괴리감을 느낀다. 근데 엄마 아빠가 칭찬하니까 이걸 멈출 수도 없다. 그래서 진짜 이 어떤 이 관계적인 너무 깊이 있는 고민을 날것으로 막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수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저희 이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사교육 걱정해서 이사님이시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한양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요즘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노트가 많이 없어지고 교과서가 없어지고 찢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공포스럽고. 이 경쟁 교육의 이 문제 때문에 이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친구가 실패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 12년간의 이 공포가 이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적어도 사실 10대씩이 너무 우정소중하잖아요.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유일한 안식이자 위로이자 희망인 사실은 관계가 우정이고 친구인데, 우정을 소중하다고 가르치면서 친구를 이겼다고 박수치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겨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 우리 학생들이 놓여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우리가 작은 소망, 하지만 정말 위대한 소망을 하나씩 품고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마지막으로 저도 광고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학부모 천인선언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희 선언문도 다 작성이 되었고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이 학부모 선언,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위헌이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에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또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진선미 의원님이 강의 중간부터 오셔서 이제 좌석 배석하신 채로 계속 경청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 또 진선미 의원님, 강두구 의원님과 또 다녀가신 이재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또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에 앞장서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 마지막 인사는 제가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하면 헤어질 결심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근대적이지만 아무래도 사진 찍으시기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 중 1명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등 과도한 경쟁 교육의 고통의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